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분만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했던 큐빗이나 퀀텀 스테이트 그리고 퀀텀 게이트 그다음 서킷 개념으로 이제 양자 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이제 공유 드릴 건데요.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양자 컴퓨팅 기초 연구 사업에 의해서 양자 컴퓨팅에서 공부를 해왔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3년 정도는 이제 QAOA라고 해서 이제 퀀텀 어프록시메이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휴리스틱에 대해서 연구를 한 3년 정도 해왔습니다. 예, 3년 정도 해왔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연도쯤 해서 이제 퀀텀 컴퓨팅 기반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그 연구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은 확장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내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논문을 쓸 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퀀텀 뉴럴 넷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용어 같은 경우도 이제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라든지 전자공학 혹은 컴퓨터 공학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 이제 서로서로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거치다 보니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논문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최근에 논문이 많이 나오게 돼서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이제 오늘 이제 많이 이제 눈이 코자 가져왔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올해 8 월에 졸업한 이제 박지원 박사나 이제 내년 2 월에 졸업할 이제 백한결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재학 중인 학생들도 이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ICDCS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데모도 했었고 트리플 AI에서도 이제 실제 본지에서도 논문도 내고 데모도 하고 뭐 앱스트랙트 포스터도 내고 워크숍에 논문도 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CIKM 같은 이제 데이터 과학 쪽 논문에도 최근에 관련 논문을 많이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알고리즘을 만든 후에 특히 이제 퀀텀 컴퓨팅 기반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IoT 저널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매거진 같은 데에서도 이제 자율이동체에 적용한 이제 연구 결과를 꾸준히 출판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많은 이제 최근 업데이트된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밑에 있는 이제 파란색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논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관련해서 보시고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 보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리뷰했던 이유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제 신경망을 왜 쓰는가? 신경망을 쓰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펑션의 어프록시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X와 Y라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때 그들 간의 관계를 이제 매핑할 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X와 Y의 관계를 할지라도 그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디파인하는 파라미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관계를 할지라도 그들 간의 선형의 관계 혹은 비선형의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를 매핑하는 구조가 필요한데 리니어한 관계든 비선형한 관계든 다 있으면 그들 간의 관계를 매핑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히든 레이어라는 구조였죠. 이게 딥러닝이라면 이제 좀 더 딥하게 쌓게 되니까 그 관계가 중첩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뉴럴 넷이 있는데 이런 선형의 구조와 비선형의 구조를 이게 실수 도메인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퀀텀 도메인에서 있다면 그러면 퀀텀 도메인이라면 이 리니어한 관계와 non-리니어한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겠죠. 오전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것 같이 그런 관계는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은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을 때 이제 리니어한 관계로 표현이 된다면 리니어 리그레션. 하지만 그것들을 non-리니어 할다 할지라도 이 최대한 이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따라가 달라라고 하는 게 보관법이라고 부르는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면 그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폴리노미얼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겠죠. 즉 우리가 3 개의 샘플이 있으면 3 개의 샘플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우리 2차 다항식이 무조건 존재한다. 즉 100 개의 샘플이 있으면 99차 다항식이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거 껍데기를 먼저 만들고 이 개수, 이 파란색의 변수를 찾아 달라라고 한다면 3 개의 샘플이 있으므로 3 개의 점의 좌표를 넣으면 3 개의 방정식이 나올 것이고 3 개의 방정식에서 3 개의 변수를 개수를 찾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나 혹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거나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같은 그런 방정식을 풀므로써 우리는 이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함수를 찾아가는 어프로크시메이션 과정이고요. 선형과 비선형의 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관계를 찾는 데에 있어서 선형과 비선형의 큐빗에서의 관계는 로테이션 게이트들을 배치하거나 인탱글먼트라는 게이트를 배치함으로써 비선형 관계를 리얼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 말씀드렸고요.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그런 것들 다 종합하는 그런 개념을 종합하는 단계이고요. 그 단계 중에서 우리는 압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큐빗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쓸 수가 없다. 인터미디어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를 만든다. 엠리스트 분류기를 만든다고 한다면 28 바이 28의 이미지 픽셀이라고 한다면 한 줄로 늘여세우면 784 개의 인풋이 필요한데 큐빗 784 개는 현존하는 퀀텀 컴퓨터 400 개의 큐빗짜리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현존하는 퀀텀 컴퓨터로 우리가 엠리스트도 못 푼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인코딩이 필요하고 스테이트 인코딩 같은 것에서 우리가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명분이 바로 이 리스크다라는 것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저희 연구실에서 올해 억셉된 IEEE 커뮤니케이션 매거진에 그렸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있는 그림은 클래시컬한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 추석달 이 밑에 있는 그림은 클래시컬 뉴럴넷이고 위에 있는 건 퀀텀 뉴럴넷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클래시컬 뉴럴넷은 인풋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죠. 이 가운데 있는 게 히든 레이어가 되겠는데요. 리니어리티는 뭘로 만들죠? 우리 히든 레이어의 행렬의 연산, 히든 레이어 중첩대 속에 있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넌리니어리티는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거나 혹은 히든 레이어가 중첩되거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넌리니어리티입니다. 그럼 퀀텀 뉴럴넷은 뭐가 되죠? 퀀텀 뉴럴넷은 우리가 얘는 데이터를 다룰 때 얘는 실수 도면에서 다루지만 얘는 뭐죠? 큐빗이죠, 큐빗. 3 차원 큐빗이에요. 자, 3 차원에서 리니어리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얘는 학습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평면상에서 이 각도로 학습합니다. 이 우리 중첩되어 있는 이 큐빗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이 각도, X축, Y축, Z축의 각도로 학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게이트들 X, Y, Z의 로테이션된 각도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페이즈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테이션된 각도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리니얼리티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얘는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리니어리티를 말합니다. 그래서 페이즈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리니어리티를 의미하고요. 또 얘네들끼리 이렇게 얽혀주는 거, 얽힘 현상 이게 바로 non-linearity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얽힘 현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선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경망의 효율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우리의 비선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함수가 복잡해져서 이게 로컬 미니멈, 즉 non convex에서 발생하는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어서 성능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존재하고요. 그거를 퀀텀에서는 베러 플래터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연구를 좀 깊이 하면 나오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깊이 논하기는 좀 뭐하지만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비성성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 이것도 역시 성능이 붕괴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튼 리니어리티는 페이즈 로테이션이다. 즉 단일 큐빗에서의 그 회전을 의미하고 넌리니어리티는 이렇게 엮여주는 인탱글먼트에서 발생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퀀텀에서의 뉴럴넷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클래시컬 뉴럴넷은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요. 백 프로파게이션. 자, 백 프로파게이션 왜 하죠? 백 프로파게이션 이게 왜 발생하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백 프로파게이션 왜 하는지 여기서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코스트 함수가 달려있죠. 코스트 함수가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얘네들이 뒤로 가면서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죠. 왜냐면 함수가 여기 이렇게 생겼으니까 y 값을 주고 미니마이제이션 합니다. 미니마이제이션. 그쵸?
요 미니마이제이션 합니다. 코사함수 미니마이제이션 합니다.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여기서부터 하나, 하나, 하나 거꾸로 가면서 쭉쭉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인데 뒤에서부터 계속 역전파를 한다. 값이 업데이트 되는 게 뒤에서부터 계속 역전파를 한다. 이거인데요. 이거인데 근데 얘는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퀀텀 큐빗이 하나하나 확률적인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얽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전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파라미터 시프트 룰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중첩 상태로 다 중첩돼서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메저먼트라는 걸 통해서 한 방에 중첩되는 게 고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학습이 계속 빠르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빡 메저먼트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학습이 엄청 빠릅니다. 즉 퀀텀이 가지는 첫 번째 장점. 그러니까 이거죠. 인공신경망을 퀀텀 컴퓨팅의 개념으로 그 연산 단위를 큐빗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리니어리티를 위해서 페이즈 로테이션 게이트로 바꾸고 넌리니어리티를 위해서 인탱글먼트를 바꾼 것까지는 오케이. 다 좋은데 그러면 그 바꾸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바꾸는가? 그 이득은 무엇이냐면 그 이득은 바로 메저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하지 않고 파라미터 시프트 룰을 통해서 한 방에 메저먼트로 그 값을 고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늘 이제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보면 이 시간에서 보면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요 0과 0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뉴럴넷을 통해서 이니셜 퀀텀 스테이트 있고요. 그 스테이트 인코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퀀텀의 인공신경망의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보고 싶은 건데요. 얘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처음에 인풋이 들어오면 우리가 스테이트 인코딩을 합니다.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퀀텀 인공신경망을 쓰고 싶으면 실수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일단 먼저 받아야 해요. 실수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받아서 퀀텀 스테이트로 넘겨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그림은 이게 1큐빗, 2큐빗, 3큐빗, 4큐빗입니다. 지금 4개의 큐빗짜리 인공신경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년에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들어온 건 127큐빗짜리죠? 그러면 이제 저기 127큐빗짜리로 사이즈가 늘어날 수 있어요. 큐빗이 늘어난 사이즈에서의 인공신경만 바꿀 수 있는데 저렇게 라지 스케일 큐빗에서의 신경망을 바꿀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4큐빗짜리 간단한 뉴럴넷입니다. 4큐빗으로 만들어놔서 스테이트를 굉장히 압축을 해서 인코딩을 걸어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컨스트레인에 의해서 큐빗을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4개 큐빗짜리를 가져와서 압축을 걸어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파라메트라이즈드 퀀텀 서킷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파라메트라이즈드 퀀텀 서킷은 우리가 이 안에서 로테이션 게이트를 배치하고 이 PQC가 여기서는 이제 퀀텀 뉴럴 레이어입니다. 로테이션 게이트를 배치해서 X축 로테이션, Y축 로테이션, Z축 로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리니어리티를 확보하고 넌리니어티는 얘네들끼리 이제 엮어줍니다. 그래서 비선형성을 여기서 이렇게 확보를 하죠. 그래서 이걸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그래서 히든 레이어처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세스드 퀀텀 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넌리니어티와 리니어티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 메저먼트를 통해서 한 방에 우리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값이 스케줄링 벡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액션인데 이게 아웃풋이 되겠죠. 뉴럴넷의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이 강화학습 액션 스테이트라고 한다면 쟤네들은 이게 스케줄링 결과가 되기 때문에 2의 16승의 결과가 나오는 게 원래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010101 16개 중에서 지금 16개 중에서 14개가 0으로서 선택이 되지 않았고 1로서 선택이 되는 2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6개 갖다 놓고 0 또는 1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하면 조합이 2의 16승의 조합이 나올 텐데 얘네들은 퀀텀 스테이트로 봤을 때 0 또는 1로 한 다음에 이들 중에서 점이 있으면 나는 여기 있다면 알파, 베타를 봤을 때 내가 메저먼트를 했을 때 1로 갈 확률은 1 앞에 베타가 있었으면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 내가 메저먼트를 했을 때 0으로 갈 확률은 0 앞에 알파 있었으면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으로서 밑으로 내려간 거겠죠? 이런 값들이 다 중첩돼 있으면 그 중첩되어 있는 걸 메저먼트에서 한 방에 구하니까 얘는 그냥 16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퀀텀으로 만들었을 때 액션 디멘션이 2의 16성 중에 하나의 조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16개 중에 하나를 1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그냥 로그 스케일로 디멘션이 다운돼 버립니다. 따라서 로그 스케일로 디멘션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퀀텀을 쓸 때 장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종의 메저먼트에 어느 정도의 메저먼트에서의 트릭을 사용하면 즉 베이시스 메저먼트라는 트릭을 사용하면 우리가 엑셀 디멘션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거를 로그 스케일로 다운시켜서 연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퀀텀의 장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메저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파라미터 시프트 룰을 이용하여 우리가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베이시스 매저먼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액션 디멘션을 로그 스케일로 다운시킬 수 있어서 우리가 높은 스케일러비티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우리가 퀀텀 뉴럴에서는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우리 30분까지 4분 정도 받고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니 제 답변 먼저 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창렬 선생님께서 주신 건데 화면에 4x4 연력체의 큐빗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큐빗에서 라고 하셔서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여기가 4큐빗짜리는 맞고요. 다만 이게 슈퍼포지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포지션. 4개의 리전으로 슈퍼포지션을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4개입니다. 4개는 맞아요. 4개는 맞고 다만 슈퍼포지션으로 중첩되는 걸 보시면 되고요. 큐빗을 여러 개 묶어서 리전을 만들고 그 리전에 있는 큐빗을 관찰해서 각 리전에서 큐빗의 확률 분포를 구하고 싶은 건가요? 예, 그건 맞습니다. 자, YK님께서는 메저먼트로 파라미터 시프트를 룰을 한다는 말씀은 메저먼트 베이스드 컴퓨테이션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메저먼트 기반으로 컴퓨테이션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 분 말씀은 맞고요. 그러니까 한 로는 메저먼트를 했을 때 가능한 경우가 네 가지. 한 로는 요걸 말씀하신 걸까요? 요걸 말씀하신 걸까요? 요거 세로 가로 한 로는 메저먼트 했을 때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한 로는 메저를 했을 때 가능한 경우가 네 가지. 이게 맞습니다. 네. 예. 자, QNN이 모델을 안정성과 관련해서 노이즈와 에러에 강한 모델을 만들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까 리스크에 보면 피지컬 에러 레이트 Y축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큐빗이 가지는 노이즈 레벨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QNN의 모델 안정성과 관련해서 노이즈와 에러에 강한 모델을 만든다는 건 아직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단 노이즈는 주어진 환경이거든요. 노이즈 자체에 강건하게 만든다는 건 아직은 불가능하고 노이즈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만들 때 그냥 주어진 기분입니다. 기분. 그렇죠? 노이즈 자체에 어댑티브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건 아니고 노이즈는 주어진 기분이라서 노이즈와 에러의 강건한 모델을 만든다는 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 선생님. 그 다음 질문. 메저먼트 베이스 컴퓨테이션 실험할 수 있는 퀀텀 하드웨어 혹시 있을까요? 아, 그거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한 큐빗이 4개 상태로 중첩되어 있단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요겁니다. 자, 우리가 매저먼트 할 때 큐빗이 있으면 그 큐빗 4개짜리로 한 거거든요. 4개짜리로. 이게 4개짜리로.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게 4개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지금 3개로 표현했는데 이건 지금 3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개. 이건 지금 3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3개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큐빗이 3개이기 때문에 얘를 로테이션, X축 로테이션, Y축 로테이션, Z축 로테이션입니다.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얘도 X축, Y축, Z축 로테이션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큐빗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큐빗이 하나기 때문에 X, Y, Z축 로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얘도 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계속 있지만 얘도 이 뒤에 가서 PQC에 들어가면 이 그림은 괜찮을까? 얘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여기 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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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X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큐빗이 4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거기에 따른 다양한 로테이션의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얘 물리적으로 양자 회로를 양자 컴퓨터로 구현했을 때 노이즈 포함되어 있다면 교수님 지금 강의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리적으로 양자 회로를 양자 컴퓨터에서 구현했을 때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다면 양자 회로를 적게 하게 되면 좋거나 유사성을 낸다면 노이즈에 강한 모델을 할 수 있나요? 그 양자 컴퓨터 회로를 적게 사용하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회로를 많이 쓰면 노이즈가 증폭이 돼버릴 거고 노이즈 때문에 회로를 적게 쓴다면 그럼 또 성능이 떨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가 작은 서킷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거 나름대로의 좀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질문. 이니셜 퀀텀 스테이트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이니셜 퀀텀 스테이트. 아, 요거는 저희가 코드를 짤 때 큐빗을 4개를 쓴다, 2개를 쓴다, 뭐 이런 거를 먼저 정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큐빗을 4개를 쓰는 코드다, 2개를 쓰는 코드다, 이렇게 딱 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다 정렬돼서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정렬돼서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 이기 때문에 이니셜 퀀텀 스테이트를 저렇게 표현해 놓고 시작합니다. 예. 네. 자, 아까 클래시컬 뉴럴에서 예를 들어 공부 시간, 족보 이런 식으로 입력 차원이 2개면 시작 레이어가 2차원으로 시작했는데 퀀텀에서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퀀텀은
이게 처음에 이게 리얼 월드 도메인이 있잖아요. 이거를 퀀텀 도메인으로 한번 트랜스퍼를 하고 인코딩하고 시작하거든요. 스테이트 인코딩하고 시작하는데 그 인코딩을 할 때 큐빅 개수를 그때 정해놓고 시작하겠죠. 4개면 4개, 2개면 2개. 예. 그래서 그때 퀀텀 큐빅 개수를 정하고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YK님 질문인데 인코디드 퀀텀 스테이트를 보면 볼까요? 예. 이니셜 큐빅 간의 인탱글먼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게 이해한 건가요? 인탱글먼트는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인탱글먼트는 이 녹색 박스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스테이트 인코딩이 된 이후기 때문에 아직 인탱글먼트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 기본적인 뉴럴의 구조를 봤는데요. 사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신경망 구조가 정리를 하자면 인공신경망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 인풋 스테이시 오면 퀀텀 스테이트로 한번 바꾸고요. 퀀텀 스테이트를 바꿨으면 얘를 리니어리티, 넌리니어리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여기서 리니어리티는 로테이션 게이트들, 넌리니어리티는 인탱글먼트로 바꿔주고 학습을 할 때에는 메저먼트 얘가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메저먼트를 통해서 파라미터 시프트 룰로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학습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장점. 왜냐하면 퀀텀 스테이트를 바꿨다 했을 때 장점이 없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장점이 있어야겠죠. 장점이 뭐냐면 파라미터 시프트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슈퍼포지션 중첩 상태의 큐빗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 디멘션 리덕션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케줄링을 액션 디멘션 뽑아내는 경우라면 2의 16승 같은 이런 예시를 들었을 때 0101 두 개 중에 선택하는 2의 16승의 경우가 있을 때 이때에 2의 16승계의 경우에 액션 디멘션을 뽑아내는 경우를 할지라도 슈퍼포지션이 된 경우에서 메저먼트를 통해서 16개의 경우를 뽑는 경우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로그 스케일로 액션 디멘션을 다운시켜줄 수 있으면 우리가 고차원의 액션을 뽑아내는 그래서 수렴이 어려운 경우에라도 수렴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이 스케일리티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요 두 가지의 장점을 여기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이 돼서 우리가 퀀텀 인공신 강화학습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외에 하나의 장점이 더 있어요. 뭐냐면 그때 돼서 얘기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때는 이제 파라미터를 훨씬 더 적게 사용해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장점이 이제 퀀텀 기반의 이제 강화학습 혹은 인공신경만의 장점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장점이 기인을 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나올 수 있고 이제 모빌리티 기술의 응용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좀 이따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내용이 되겠고요. 잠시 후에 이제 4시 10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강화학습에 대한 내용과 이제 그 퀀텀 강화학습이 여기서 적용이 되면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는지와 거기에서의 모빌리티 응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